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이 좀 지난 아이 하나를 키우며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워킹맘이에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일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어도 내 일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고 남편과 자식에게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혼자 바로 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계기는 바로 제 시어머니였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엄격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저에게는 남동생 하나가 있죠. 엄격했다는 의미는 무조건 무섭고 정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와 제 동생을 훈육하셨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 부모님은 사리분별이 정확하시면서도 공정하셨죠. 그러면서도 저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가장 신경을 쓰셨던 것은 바로 경제관념이었어요. 저희가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의 몫을 잘 해내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부모님은 공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먹고 살 일만 잘 찾아서 살면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일만 하지 않고 살면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희가 조금 커서부터는 확실하게 용돈 교육도 시키셨고요. 덕분에 지금 저희 남매는 각자의 몫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하게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동생도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저 역시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인기 있는 빵집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빵집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대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한때는 문학소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국 유학이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대학 등록금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주겠지만 유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는 주의셨어요. 돈을 벌어서 가던지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가던지 말이죠. 돈을 벌어서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학금은 타지 못했던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부모님에게 유학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거죠.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5년 안에 상환을 할 테니 좀 빌려달라고요. 두 분 그 정도 여유는 있으시지 않냐고 하니 부모님은 저에게 꼼꼼히 세부 사항까지 다 적은 차용증을 들이미셨어요. 당연히 사인해야죠. 그리고 전 바로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프랑스에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성공해서 그깟 유학 자금쯤이야 후딱 갚아버리겠다고 자신만만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타향살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언어의 장벽도 높았고 외로움도 힘들었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바로 빵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 새벽같이 일어나 빵집에 가서 갓 구워낸 빵을 사서 먹는 것이 그 당시 제 유일한 낙이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엉뚱하게도 패션 공부를 하러 간 프랑스에서 빵을 공부해야겠다 결심했어요. 여기에 제 인생이 있다고 한 거죠. 제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제빵 학교에 들어가겠다 하자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죠. 내가 빌린 내 돈이잖아. 어차피 갚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패션 공부를 하든지 빵을 배우든지 알아서 하고 싶은 공부하는 거잖아. 대출은 확실하게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뭐든지 잘할 거라고 내 딸 힘내라고 응원을 해줘야지. 당연히 부모님은 기막혀 하셨죠.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내 딸 힘내셔. 뭐 한국에는 빵 배울 곳이 없어서 그 먼 프랑스까지 가셔서 대단한 빵 공부하시니까 성공하시겠죠? 꼭 성공하셔서 돈이나 갚으세요. 엄마는 핀잔을 주시면서도 웃고 마시더군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한 성깔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라는 걸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은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은 아빠를 닮은 거라 우기고 있고 아빠는 아니다, 지 엄마를 닮은 거라 우기는 중이죠. 빵을 배우는 일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정말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정도로 신이 났죠.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곳에서도 여러 빵집을 거치면서 노하우를 쌓았고요. 영업 요령이라든지 매장 운영 방식까지 배울 것은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아서 동네 구석에 작은 매장을 얻어 빵집을 열었어요. 한국 빵집은 매장도 크고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프랑스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빵만 사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저 빵을 진열할 곳과 오븐만 있으면 되었죠. 작은 간판 하나만 달린 작은 곳이었지만 빵집은 빵 맛으로 승부하면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제 빵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이나 혈당 관리하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빵, 거기에 맛도 좋은 빵이라는 소문이 나서 저희 가게는 오픈런을 해야만 사고 싶은 빵을 살 수 있는 빵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저는 조금씩 빵집을 넓혀서 결국은 시내로 옮겨왔어요. 그 사이에 부모님에게 빌린 유학자금과 초기 사업 자금을 다 갚았죠. 그리고도 저는 다시 시내에서 제일 좋은 건물 모퉁이를 빌려서 빵집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손님들이 커피 한 잔에 빵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테이블도 몇 개 놓았고요. 물론 저 혼자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른 제빵사들도 고용했어요. 거의 모두 저와 빵을 만드는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로 유학파들이 많았죠. 그러고도 정말 열심히 일만 했어요. 저는 늘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빵집이 있는 건물은 꽤 큰 규모라 많은 가게들이 있었지만 특히 병원이 여러 군데 입점해 있었어요. 제 빵집이 있는 1층 바로 옆에는 약국도 하나 있었고요. 약사만 3명이 있는 큰 약국이었는데 저는 거의 매일 아침에 빵을 굽자마자 주변 상가에 빵을 돌리고는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기도 했지만 아침부터 그 건물 근처로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지면 그것만으로도 영업이 되니까요. 그랬더니 약국 사장님인 여약사님이 저희 집 빵에 반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좋은 빵이라는 것에 반해서 본인 약국을 찾는 분들에게 엄청 홍보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저희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가셨죠. 그러다 보니 약사님이 바쁘면 약사님 심부름으로 빵을 사러 오는 막내 약사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고 훤칠했지만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 말이 별로 없는 남자 약사였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얼굴을 트고 오다 가다 가벼운 인사 정도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 번은 심한 감기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해 겨울은 워낙 독감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오븐 열기로 후끈한 곳에 있다가 추운 밖을 오가고를 반복했더니 바로 독한 감기에 걸리더군요. 병원에도 계속 다녔지만 감기는 좀처럼 낫지 않더군요. 한 번, 2번 병원을 갔다가 약국에 갔더니 약을 주면서 그 남자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비타민인데 좀 챙겨 드세요. 그리고 푹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무리한 일도 없는데 비타민은 얼마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시잖아요. 자꾸 그러면 천하장사도 쓰러져요. 하루는 맘먹고 그냥 푹 쉬세요. 요즘 독감 심해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은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약사가 챙겨주니 믿음도 가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맘먹고 빵집을 하루 쉬고 약을 먹고 푹 쉬었어요. 정말 한결 낫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약을 타러 가면 이것저것 신경도 써주고 피로회복제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빵집의 약국 사장님인 약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감기는 좀 괜찮아졌어요?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있죠?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역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하나 봐요. 근데 사장님 모르지? 우리 막내 약사가 사장님 마음에 두고 있는가 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빵 사러 자주 오셔서 그냥 아는 사이인 게 다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답답해서 왔다니까. 빵 사러 온 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막내가 매일 빵을 사들고 와서 우리 나눠준 거라니까. 거기다 사장님 올 때마다 후다닥 가서 말도 걸고 비타민도 챙겨주고. 지금 사람들 전부 우리 막내가 빵집 사장 좋아하는 거 다 알아. 오직 사장님 혼자만 모른다니까. 이러다 우리 막내 상사병 걸려 큰일 날까 봐 내가 처방하러 온 거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지만 저희 빵집 직원들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웃더라고요. 정말 저 빼고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그 사람이 확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일 때문에 연애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사람 인연은 알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를 보고 뚝딱 거리다가 용기를 낸 그 사람의 데이트 신청으로 따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낯을 좀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연인이 되고 보니 너무나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어요. 늘 자기보다 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죠. 자기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제가 피곤할까봐 새벽에 문을 여는 저를 직접 데리러 와 차로 출근을 시켜주고 빵집 오픈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도 제가 빵집 문을 닫을 때까지 같이 남아 제가 청소하는 것도 돕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서야 돌아갔어요. 팍팍한 저와는 달리 그 사람은 온화하고 따스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가 풍기는 몽글몽글한 포근함에 푹 빠져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게 자도 피로가 풀리지도 않았고 몸이 축축 처졌죠. 따뜻한 초여름인데도 또 감기에 걸린 모양이라며 제가 웃었더니 제 증상을 듣던 그가 그날 밤 저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죠. 그 순간 눈앞에 내민 물건을 보고 당황했고 갑작스럽기도 했고 왜 이런 걸 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저더러 해보라는 건가 싶었죠.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저번 달에 간만에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녀왔지 않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기랑 딱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생리 날짜는 따져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피임도 했지 않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감을 믿어보라며 다음 날 아침에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뜨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놀랍다고 해야 하나 내가 갑자기 엄마가 된다니 이게 그래도 되나? 복잡한 머리로 남친에게 이야기했더니 남친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남자친구는 신이 난 얼굴로 며칠 전에 큰 호랑이가 자기 품으로 확 뛰어드는 꿈을 꿨다면서 이건 분명 태몽이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남친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결혼이라뇨. 지금 버려놓은 일도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의 결혼이 확 다가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금 당황스러운 거 잘 알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겠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게. 나 만나 결혼한 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게 내가 만들게. 나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야. 자기랑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고마워. 저는 남친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갑자기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미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행복을 잘 지켜야 하니까요. 부모님은 또 한 번 폭탄을 맞으셨죠. 퇴근하자마자 제가 부모님을 앉혀놓고 일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임신했다고, 그래서 더는 미룰 수 없어서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부모님만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은 눈만 꿈뻑이셨어요. 두 분 다 한동안 입을 벌리고 아무 말을 못하시다 엄마가 겨우 이러시더군요. 아니 너는 그거를 무슨 배고파 밥 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 초풍할 일이다 진짜. 너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까지 일하고 오는데 언제 그 사이에 연애도 하고 애도 만들었니?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나는 그게 더 신기해. 암튼 잘했어. 잘했다고?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만들었는데? 그럼 네가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을 할 결심을 하지. 안 그랬으면 결혼이나 한다고 했겠어? 어느 놈인지 현명하구만. 아빠 역시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그래, 나는 너 일만 하다 혼자 노처녀로 늙어 죽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춤을 출 일이지 뭐. 누구냐? 빵집 밖에도 안 나갔으니 뭐 빵집에서 들들 볶던 제빵사 중 한 명이야. 알콩달콩 반죽 만들다 눈 맞았어. 바로 다음날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가 소개를 하자 부모님은 빵 터지셨어요. 아이고 진짜 뜻밖이다. 바로 옆 약국 총각이라니. 일도 하면서 약사 총각도 꼬시고 아유 애도 만들고. 역시 우리 딸 대단하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좋아했다니까. 이러는데도 두 분은 깔깔대며 웃고 놀리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남동생마저 제 남친에게 대놓고 이랬죠. 형,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멀쩡하신 약사 양반이 왜 우리 누나에게 잡혔어요? 이러다가 저에게 등짝을 맞고 동생은 형, 봤죠? 우리 누나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이러는데 딸 망신을 주기로 한 건지 이 사람들은 예의도 모르나 저는 잔뜩 짜증이 났죠. 하지만 남친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랬어요. 당신 부모님을 보고 나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내 생각이 확신이 들어.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내 은인이야. 저는 결혼하는데 무슨 은인까지 찾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남친 집에는 나름 사연이 있더군요. 자신의 부모님은 남친이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급기야 지금은 별거 중이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늘 저희 집처럼 화목하고 유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이죠. 남친 아버님은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동네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시는 중이시라고 하더군요. 다음 주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갔어요. 남자친구는 대학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중이었죠. 그 집은 의사와 약사 부자가 사는 집 치고는 소박했고 평범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단정하고 수수하지만 깔끔한 것이 소박하고 검소한 남친 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보였죠. 남친의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은 아버님에게 나온 것이더군요. 아버님은 따뜻하고 자상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저에게 몸조심하고 언제든 몸이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늦게 해도 되니 무엇보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라며 남친에게 주의를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좋은 분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남친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자신의 엄마에게도 인사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뭘 그렇게까지 미안할 일이 있나 싶었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본인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인데도 남친의 얼굴은 몹시 어두워 보였어요. 남친 어머니의 집은 좋은 동네의 최신식 아파트였어요. 남친 아버지가 평범한 동네의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가구며 각종 장식이며 전부 화려한 것들만 있었고 어머니 본인도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계셨거든요. 음식도 어디 호텔에서 사왔다면서 비싸고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도 차갑고 도도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손수 차린 밥상에 고기를 구워주셨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왜 남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는지 그 집에 들어선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앉자마자 저의 신상에 관해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는데 흡사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일은 뭐냐, 연봉은 얼마냐 묻길래 그냥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중간에 중퇴하고 빵 만드는 거 배웠거든요. 지금은 동네에서 빵집 해요. 안 그래도 차갑고 도도하던 남친 어머니의 얼굴은 제 대답을 듣자마자 무섭게 일그러졌어요. 뭐 대학도 안 나왔다고? 동네 빵집? 지금 내가 들은 게 진짜 맞니? 너 고작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진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럼 모아놓은 돈은 있어? 없겠지. 나중에 우리 아들 약국 차려야 하는데 빵 팔아서 언제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 나 참 기가 막혔어. 저는 잡던 숟가락을 그대로 내려놨어요. 짜증도 치솟고 밥맛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이 제 손을 잡고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긴 어디를 가? 응?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당장 자리에 못 앉아?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어. 이 사람 홀몸 아니니까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우리 결혼식장 정해지면 그때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요. 늘 잔잔하고 온화하기만 남친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모습을 그날 저는 처음 보았어요. 그 사람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차까지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제 집 앞에 와서야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까지는 이제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결혼식이 끝나면 볼 일은 거의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남친 부모님의 갈등은 보기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나 철부지로 자란 남친 어머니는 의사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살림이나 육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몸치장과 쇼핑에만 몰두했고요. 남친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자신을 귀찮아하는 어머니를 피해 하루 종일 아버지만 기다렸다 하더군요. 가정적이고 소박한 남친의 아버지와 허영과 사치가 심한 남친의 어머니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던 거죠. 어머니의 지나친 씀씀이를 아버지가 감당을 못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남친의 대학 진학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파국을 맞이한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남친을 의사로 만들겠답시고 자기 아들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몰아붙였고 그걸 보다 못한 남친 아버지가 결국 별거를 하는 걸로 자신을 구하신 거라고요. 겨우 엄마에게서 노연한 남친은 재수를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찾아 약사가 된 거였어요. 남친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두 분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낀다고 했어요. 많이 복잡해 보였죠. 하지만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도 엄마와 외삼촌이 아주 철천지원수가 되어서 얼굴 안 보고 산 지가 10년이 넘는데 말이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저렇게 인품이 좋으시고 사랑하는 남친이 다 막아준다 약속하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물론 저 역시 성질이 만만치 않잖아요. 게다가 그간 장사를 하면서 별별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겪었다 자부한 터라 그 정도야 가볍게 쳐낼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역시 세상에는 늘 숨어있는 고수가 있는 거였어요. 또라이도 연륜이 쌓인 또라이는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거기에 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또라이는 정말 상대하기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저는 남친 어머니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그동안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진상이나 또라이 중 가장 최강이었던 거죠. 이 양반은 제가 남친 약국 옆에서 빵집을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제 빵집으로 왔어요. 왜 왔냐고요? 빵 하나를 사갔다가 다음 날 너무 맛이 없다며 환불을 하러 왔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래놓고 이깟 3,000원, 4,000원 빵 팔아서 뭐 남는 거나 있냐는 둥, 빵 하나 샀으니 커피 한 잔 달라는 둥, 여기에 소금은 얼마나 들어가냐, 무슨 버터를 쓰냐, 설탕은 뭘 쓰냐, 하나하나 따지고 든다면요. 저희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동사무소나 심지어 구청식품위생과에도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온갖 진상이라는 진상은 다 피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친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남친이 얼굴이 벌개져서 뛰어와 자신의 엄마를 끌고 나가고 남친 엄마는 나는 그냥 빵 사러 온 건데 왜 그러냐고 뻔뻔하게 굴다 사라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더 골 때렸어요. 자기 아들을 불렀답시고 가게 전화가 종일 불통이 되도록 하루 종일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들에게 그냥 이 악물고 모른 척 대충 응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남친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걸 보기가 저 역시 괴로웠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남친이 이랬어요.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당분간 가게에 나가지 말고 몸부터 챙기라고 했어요.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한테도 아기한테도 좋지 않다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잠시 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했죠. 그리고 이런 일에 힘들어 했으면 지금까지 못 버텼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번 기회에 제가 오히려 자기를 편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저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날도 남친 어머니는 또 씩씩대면서 빵집에 들어왔어요. 늘 그런 식이었죠. 언제나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빵집에 들어와 진상을 떨다 상대를 안 해주면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떨었어요. 남친 엄마가 빵집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인상을 쓰고 한숨을 쉬는 걸 보니 이제는 제가 정리를 좀 할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는 남친 어머니가 그러든가 말든가 개 무시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무시하자 더 약이 올랐는지 며칠 전에는 막 구운 빵을 한 판 통째로 엎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공들여 구운 빵이 그 모양이 됐으니 직원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거기에 그 전주에는 구청에서 위생불량 신고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죽어날 판이었던 거죠. 수석 제빵사가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 제발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아 끌어내든지 좀 하세요. 오전 내내 만든 빵도 다 버리고 구청 위생점검 받느라 장사도 못하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아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리 좀 해볼게. 그 사람이 정리한다고 되겠어요? 아 진짜 이제 저희도 못 참아요. 사장님 홀몸도 아닌데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저희가 다 겁나요. 다음에 이러면 저희가 경찰 부를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그 사람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 우선 겁을 조금 줘봤어요. 이거 영업방해인 거는 아시죠? 지금은 참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경찰? 아유 그거 좋네. 아이 그래 불러. 그런다고 내가 안 올 것 같니? 못 들어오게 하면 아예 그 앞에서 뭐 자리를 잡지 뭐.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저는 문득 이 사람은 상대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누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찾아와 난리를 치는 수고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물었죠. 서로 신경 쓰이게 이러지 말고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거를 이제 알았어? 둔탱이 같은 년. 뻔뻔하게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쳐다도 안 보더니 그만 당장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어디 니까짓게 내 아들에게 들러붙어 있어. 제가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이러는 거 어머니 아들은 알아요? 어디서 어머니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너 당장 떨어져라. 아우 솔직히 이 상태로 결혼한다고 행복하겠니?
내가 맘먹고 작정하면 니네 결혼 내가 얼마든지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너 감당할 수 있어? 진짜 자신 있어? 맞는 말이긴 했어요. 당연히 이 상태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아예 더 뻔뻔하게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럼 뱃속에 애는 어쩌라고요?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한들 당신 아들이 헤어질 것 같아요? 가게도 딱 붙어 있어서 매일매일 보는데 저보고 무조건 헤어지라고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씩 웃더라고요. 가게 옮겨. 내가 돈 줄 테니까 애 치우고 가게 옮겨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되겠어? 진짜 웃기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 3천 이래버렸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옳다구나 하는 표정으로 득이양양하게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좋아. 내가 일주일 안에 3천 만들어 가지고 올 테니까 약속한 거야? 그 돈 받고 너 사라지는 거 약속한 거야. 그때 가서 딴소리 하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사라지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그 이후로는 진짜 돈을 만들려는지 한 일주일은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편하게 지냈어요. 저는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남친 아버님과 식사도 하고 결혼식장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 대충 일주일이 지났을 어느 날 가게가 약간 한가한 시간에 갑자기 남친 엄마가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진짜 골 때렸던 건 정말로 종이 가방에다가 3천을 그득히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걸 낑낑대며 들고 와서는 카운터에 턱하고 올려놓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네 말대로 여기 돈 가져왔으니까 당장 헤어져. 식빵이나 파는 천원년이야. 임신해서 무슨 발자국 치려고. 당장 애 없애. 여기 3천만 원이다. 저는 그만 피식 웃어버렸어요. 돈 3천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 아니에요. 게다가 한 생명을 걸기에는 하찮은 액수잖아요. 아니 다 떠나서 아무리 제 빵집이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이 가게를 옮기는데 돈 3천이라니요. 제가 돌리는 5분만 해도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라 대꾸할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킨다 싶었는지 그 여자는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예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장 여기 가게 빼고 내 아들 눈앞에서 사라져. 이 커머리 같은 년. 어디 귀한 내 약사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팔자를 네가 고치려고. 그러면서 또 씩씩대면서 진열되어 있는 빵을 뒤엎으려고 폼을 잡더라고요. 제가 짜증이 치솟아 말리려는 찰나 카운터 뒤에 있던 직원들이 재빨리 뛰쳐나와 그 여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이 할머니가 미쳤나? 당장 그만 못해? 야야, 경찰에 신고해.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다른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은 그 여자를 가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손발이 착착 맞는 게 저 모르게 미리 다 작전을 짜둔 모양이었어요. 직원들 넷이 우르르 가게 밖으로 나가길래 저도 얼결에 따라 나섰어요. 남친 엄마는 건장한 남자 직원 둘에게 잡혀 나가면서도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이거 놔. 이거 놔. 아이 빵집 알바 주제들이 어디서 난리야. 내가 누군지는 알아? 이 건방진 것들. 사장이 질이 낮으니까 니들까지 못 배운 것들이. 그러자 한 직원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정신 차려요 할머니.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이 난리야. 우리 사장님 하순마 약사 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거든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그 여자는 주춤하더라고요. 사실 그 직원은 성악을 전공해 이탈리아에 갔다가 저랑 비슷하게 빵에 빠져 전공을 바꾸고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함 소리가 우렁찼겠어요. 프랑스에서 빵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바게트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가게에서만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막장이라도 그렇지 남의 가게에서 지금 한 달째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교양도 없이. 그리고 뭐 3천? 웃기고 있어.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부잔데. 여기 이 건물이 우리 사장님 거라고. 그 말에 남친 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니 놀랐겠죠. 그 틈을 타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다들 나서서 한마디씩 퍼붓고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 역시 그동안 이 여자의 진상짓에 쌓였던 것이 폭발했던 거였죠. 미국에서 명문 요리학교를 나왔다가 독일에서 빵을 공부하고 온 직원도 고함을 질렀어요. 평소에는 언성 한번 높이는 적 없이 조용한 직원이었죠. 뭐 못 배웠다고? 안 그래도 할 일 없어서 빵 만드는 줄 알고 나대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 전부 유럽이랑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야. 그랬어요. 저희 직원들은 전부 대단한 인재들이었고 대부분 유학파들이었죠. 직원들을 그 여자를 빙 둘러싸서 전부 한마디씩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직원은 영어로 또 다른 직원은 불어로 심한 욕을 퍼붓는 직원도 있었고요. 저는 겨우 웃음을 참고 직원들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한 직원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죠. 평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매주 성당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3천만 원에 애를 지우고 당장 사라지라고? 어디 감히 귀한 생명을 지우라 마라 잘 받을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악마 같은 게. 벌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게 무섭지도 않아요? 그때 뒤에서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자 남친도 깜짝 놀라 뛰쳐나왔던 거였어요. 저도 직원들도 흥분하는 바람에 소란이 커지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죠. 남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삼촌이 뭐 어쩌고 애기를 뭐 어쩌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야? 남친 엄마는 남친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더군요. 그 순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남친 엄마를 그대로 경찰에 인계했어요. 그 인간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죠. 저는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정말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남친을 위로하면서 저는 괜찮으니 앞으로 당신 어머니 처분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한다고 했어요. 나와 내 아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 잘 살기 위해서요. 그래 줄 수 있냐고 하니 남친은 그러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어머니란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남친 엄마는 경찰에 연행되어가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었어요. 저와 직원들이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직원들은 그 여자가 그동안 저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CCTV 영상도 전부 제출했고요. 영업방해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래봐야 대충 벌금이나 내고 나오겠거니 했지만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를 한 정도가 세고 기간도 길어 그 정도 행패는 구속이 되는 정도라 했어요. 그 여자는 그날부로 유치장에 갇혀버렸죠. 저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알렸어요. 남친 아버지는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작에 인연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대가를 니들이 치르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없는 사람이라고 쳐라.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그러면서 남친 아버지는 그동안 남친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친 어머니의 사치와 낭비벽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시더군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친정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아예 남친 아버님이 번 돈도 전부 다 빼돌려 친정에 갖다 주는 것도 모자라 씀씀이도 해퍼서 큰 빚까지 지셨다고 해요. 거기에 남친 아버지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남자친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라고 했어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인 적도 학교 준비물 하나 챙기기는커녕 아이가 아픈데도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외도를 해 그 사실을 들키기까지도 했고요. 그때 헤어지려고 하셨지만 남친 어머니가 울며불며 용서를 빌어서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고 대신 생활비만 주는 것으로
돈을 못 쓰게 하셨다더군요. 그랬더니 그 스트레스와 분노가 제 남자친구에게 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도 잘하던 모범생이었던 남자친구에게 너도 돈 잘 버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몰아붙였는데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잠을 재우지도 않고 공부를 시켰고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학대를 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쓰러졌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이혼을 다시 요구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가 끝까지 악을 쓰며 버티고 있어서 일단 아들이라도 구하자는 마음에 우선 별거를 했다. 그걸 그냥 지금까지 끌어오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순하고 온화하신 남편 아버지의 성격으로는 상대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겠죠. 남친은 어머니와 분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요양을 하다가 겨우 재수를 하고 약대에 진학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그 여자의 폐악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약사가 되자 대놓고 경멸을 하면서도 이랬던 거죠. 의사도 못 되고 고작 약사나든 한심한 녀석. 네가 이따위로 한심한 수준이라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사죄해야 하는 거 알지? 다달이 생활비 가져와. 약사면 그래도 돈벌이는 좀 할 거 아니야. 매달 따박따박 넣어. 알겠어? 남편이 잘할 때는 기여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겨우 자리를 잡았더니 생활비를 요구해 본인은 그렇게나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인간 같지 않다는 말은 저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취급을 하는 것인지. 게다가 자기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애를 지우라고 엄청난 폐하까지 떨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정식 형사 입건이 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했어요. 기세등등하던 그 여자의 태도는 정말 거짓말처럼 돌변하더군요. 경찰 진술을 하러 간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겼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우 이 늙은이가 잘 몰라서 그랬어. 내가 뭘 알겠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어.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니 왜 진작 건물 가지고 있는 걸 말을 안 했어? 이 일을 미리 이야기를 안 한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니? 아휴, 부탁한다 제발. 사실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은 제 소유는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 소유이죠. 저 역시 아빠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건물주의 딸이니까 그 건물을 거의 제 소유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욱해서 내뱉은 소리긴 했지만 저는 그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당장 구속할 처지가 된 데다가 제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안면을 몰수하고 어찌나 제 앞에서 벌벌 기는지 더 꼴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합의를 해주고 구속은 피하게 해주었어요.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애할머니잖아요. 애할머니를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70이 가까워 오는데 험한 감옥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잘 하셨다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그냥 마음을 좋게 쓰는 게 복 받는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대신 그 여자가 던져놓고 간 돈 3천만 원은 제가 가졌어요. 합의금으로 말이죠. 제가 그 정도는 가져도 되잖아요. 그걸 합의금으로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 그러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 여자 역시 군말 없이 가지라고 했어요. 남친 아버님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여자와 이혼 수속을 밟으셨어요. 인자하신 분이 마음을 굳게 먹으니 흔들림이 없으시더군요. 그 여자는 바로 이혼을 당했어요. 거기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여자가 살고 있던 그 호화로운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전세 계약자가 바로 남친의 아버지였어요. 별거를 한 대가로 다시는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아버지가 얻어주신 거였던 거죠. 아버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그 집을 빼버리셨어요. 아무리 그 여자가 잘못했다, 울며 불며 매달리고 빌며 우는 소리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희는 그 와중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친 아버지는 물론 남친도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았죠. 그 여자는 구속을 피하는 대신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은 1,000만 원이 나왔고요. 겨우 그렇게 풀려난 여자는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 겨우겨우 어디 반지하 월세방에 겨우 들어갔다고 했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뜻밖에도 또 그 여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뛰쳐나가 또 험한 꼴 보러 왔냐고 화를 냈더니 그 여자가 쭈뼛쭈뼛거리더니 저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여기는 또 왜 온 거예요? 뭐 다시 콩밥이라도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좀 한 번만 살려줄 수 없겠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걸 기한 내에 못 내면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제발 부탁이야. 너 내가 준 3,000이잖아. 나 그 돈도 대출이랑 카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할게. 나 좀 살려줘라. 이러다가는 다시 감옥에 갈 판이야. 지금 뭐 저보고 그 돈을 다시 달라고 오신 거예요? 아니 좀 빌려줘. 내가 꼭 갚으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내가 꼭 갚을게.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너도 원하는 건 아니잖니? 일은 왜 아직도 안 하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한심했어요. 하긴 70 가까운 세월 동안 집안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는데 대체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나름 일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한 모양이었지만 너무 일을 못해 전부 하루 이틀을 가지도 못하고 다 잘렸다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하고 그새 살이 좀 빠졌는지 얼굴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랬어요. 좋아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대신 딱 벌금 1,000만 원만요. 우선 그거 내고 구속은 면해야 하니까. 그리고 돈은 일해서 갚으세요. 앞으로 제 빵집에 나와 일하세요. 청소도 하고 직원들 심부름도 좀 하시고요. 돈은 월급에서 제할게요. 저에게 빌린 돈 이자 쳐서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싫으시면 말고. 그 여자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며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너는 끝까지 이렇게 할 거냐?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알죠. 도저히 그 어디에서도 돈 넣을 구멍이 없으니 하는 수 없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제 돈은 뭐 눈먼 돈이에요? 저 역시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돈을 받을 방법이 보여야 빌려드릴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배불러서도 일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러고도 그 여자는 됐다며 빌려주기 싫으면 말라며 부들거리며 돌아가더군요. 저는 마음대로 하시라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결국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가게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도록 했고요. 그 여자, 그러니까 사실 제 시어머니죠. 저는 시어머니를 며느리 빵집으로 출근을 시켜서 허드렛 일과 청소를 시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 뒤 시모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런 제 결정을 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니, 통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대로 구속돼도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일도 못하는 노인 험한 꼴 당하는 걸 봐도 마음에 걸려서 옆에 두고 일이나 시키고 돈이나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 없으면 그냥 다들 입 다물라고 하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진짜 대단하다며 혀를 내두르셨고요.
의외의 반응은 시아버지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만났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가 헤어질 때 이러셨어요. 아가, 내가 정말 너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속 깊게 마음을 써줄 줄은 몰랐어. 정말 너에게 큰 신세를 졌다. 우리에게 네가 큰 은인이야. 내 잘못된 선택으로 너희에게 큰 점을 떠넘긴 것 같아 미안했는데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는 늘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언제나 진심을 담은 말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동안 그분이 겪었을 고통과 번뇌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기까지 하더군요. 출산을 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어요. 산후조리 후에도 가게를 거의 수석 제빵사에게 맡기고 하루 한 번 정도만 들러 상의할 내용이나 전체적인 상태만 점검하고 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육아에 집중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 좀 쉬고 싶기도 했거든요. 무엇보다 당장 나 아니면 빵집이 내일이라도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게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점도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간만에 잠시 여유를 가지자 마음먹었더니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다르게 자라는 아기의 모습과 그 재롱을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행복하죠. 하지만 이를 쉴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좀만 더 자라면 친정 엄마와 교대로 육아를 하면서 저는 다른 지점을 낼 생각이에요. 이미 수석 제빵사를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가게에 돌아가기보다는 예전처럼 제가 감당할 만큼의 적당한 양의 빵만 만드는 동네 모서리의 작은 가게를 다시 열 생각이에요. 이 가게는 수석 제빵사에게 맡겨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로만 살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몫을 번다는 건 이후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저는 시모의 말년을 통해 확인한 것이니까요. 저는 꼭 제 일을 계속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인생을 살 거니까요. 남편은 일하던 약국을 그만두고 시아버님 병원이 있는 건물의 약국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오래 일하시던 약사님이 건강 문제로 약국을 넘길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부른 것이죠. 저 역시 그곳으로 얼른 가라고 권유했어요. 아무리 미운 엄마라도 매일 오며 가며 마주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임이 분명하잖아요. 이전에 일했던 약국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은 곳이지만 남편 혼자 근무를 하는지라 남편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에요. 시아버지 병원 역시 규모는 작지만 오랜 단골들도 많고 꾸준히 새로 오는 분들이 많아 운영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시모는 지금 매일매일 아주 개고생을 하는 중이에요. 그 일을 겪고 풍파가 지난 뒤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야 제 일이라 이런 일을 겪는다 치더라도 저 때문에 직원들이 대체 뭔 죄겠어요. 그런 판국에 갑자기 시모가 이리로 출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직원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했어요. 하지만 웬일로 직원들은 제 시모가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될 거다. 일을 좀 돕기로 했으니 이해해 줄 수 있겠냐는 저의 질문에 다들 빵 터져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사회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직원들은 무례하게 굴거나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시모가 사회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혹독하게 다루더군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청소를 시키고 손님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도록 했어요.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게 알뜰하게 굴렸던 거죠. 시모가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튀어나와 들들 볶아대더군요.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아직 남은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빚 갚아야죠. 어서 일어나세요. 시모는 정말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저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여기 일이 힘들다고 해봐야 하루 종일 식당 부엌에서 서서 설거지를 하다 갈굼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는 양반이죠. 저는 시모의 월급 중 30%를 차감해 제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쓰고 나머지 월급만 주고 있어요. 시모 역시 먹고는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아기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요즘 애 재롱 보는데 흠뻑 빠져 하루에 12번도 더 영상통화를 하고 아주 극성을 떨고 있어요. 그중 반은 병원으로 올라가 시아버지와 함께 영상통화를 하는 중이죠. 시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전까지는 조금 표정 변화가 없는 편이셨는데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 하시는지 남편조차도 그런 표정의 아버지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긴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 어쩔 수 없는 노릇인가 봐요. 지금 양쪽에서 애를 너무 물고 빨아서 이러다 내가 애를 키울 틈이나 있나 걱정을 할 정도죠. 정말 웃긴 일은 하루는 시모도 애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제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빵집에 간 날이었어요. 그래도 핏줄이고 첫 손자인데 보고 싶기는 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말 시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유모차를 밀며 빵집에 들어갔지만 시모는 애를 힐끗 보더니 자기가 하던 일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나마 아주 조금 남아있던 인간적 연민도 싸그리 사라지더군요. 어찌 생각해보면 딱한 인생이기도 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찬란하고 소중한 걸 알아보지도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것 역시 그 사람의 몫인 걸 제가 어쩌겠어요. 남편은 나를 자신의 인생을 구한 은인이라고 불렀어요. 전화번호도 내 인생의 은인,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시아버지도 나를 귀한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죠. 이거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과 저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가득한데 말이죠. 저는 이 힘을 토대로는 앞으로는 더더욱 행복할 일만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